오늘도 반갑습니다. 은하씨의 컨설턴트 이종철입니다. 요 앞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베트남과의 문화적인 특성의 차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든 그때도 한문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또 하지 못했던 간단한 문화적인 차이와 그 외에 베트남 사람들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문화적인 차이를 또 말씀드려 볼까 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절이 있잖아요. 절. 윗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는 절. 우리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집안에서 큰 어른을 만났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니면 원 친척의 어른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저희는 큰 절을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절대 큰 절을 하면 안 됩니다. 큰 절을 하게 되면은 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서 큰 절이란 망자를 향해서 하는 절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신 분들에게만 하는 절이라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때때로는 결혼하신 신랑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넙죽 부모님이나 또 거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큰절을 올리면은 그게 우리는 예의인 것처럼 해서 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가 이 사람의 진심을 모르면 크게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이 친구가 나를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미리 사전에 알고 그렇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혼을 해서도 신부님들이 또 잘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칼을 사용하는 문화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과일을 깎을 때 주로 내 몸 쪽으로, 안쪽으로 칼날이 오도록 그렇게 과일을 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역으로, 반대로 바깥쪽으로 칼날이 향하도록 그렇게 과일을 깎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특히 북쪽은 외세 침략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는 예전부터 북쪽에는 랑이라고 자기들만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촌장님 있잖아요. 촌장님은 아주 국가적인 개념으로서 그 소규모 사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거기에 말이 법이고 지금도 동남아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는 그러한 문화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촌락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국가라는 개념. 여기서는 똑같이 국가에서 하는 행위들, 격식이나 예의 범절 같은 게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촌락의 개념이라는 것이 베트남에서는 아주 자체적인 집단,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아주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평소에는 여유롭고 좀 수동적인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자기들만의 집단적인 행위를 할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심지어는 그 집단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초계같이 여길 만큼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마피아 조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조직이 베트남 조직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그만큼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이제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끼리도 평소에 뭐 다툼이나 자기들 패거리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습니다. 베트남도. 하지만 우리나라 뭐 청소년들이나 이런 단위는 그냥 싸우면 그 자리에서 싸우고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싸웠던 참 끝이 났는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잠도 안 자고 3박 4일간 싸운다는 말처럼 어느 한쪽이 끝장이 나야 그 싸움을 끝낸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하면서 엄청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다. 그 조그만 사람들에서 어떻게 그러한 조직적인 힘이 있는지 하고 깜짝 놀래요. 아까 문화적인 차이에서도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과 특히 이제 결혼을 하신 부부 간에는 여성과 신부님과 평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늘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입니다. 약속. 그게 언제부터 그런 의미가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베트남 여성들과는 꼭 결정적인 약속을 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약속을 하다 보면은 그건 꼭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고 상대도 나에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상대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약속이라면 생각해 볼게. 그래, 이런 것들도 할 수는 있겠다. 근데 다음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게. 그래, 나는 뭐 내가 여건이 된다면은 다음에 생각해 보고 또 의논하자.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 해줄게. 그래, 그거 내가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신뢰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베트남뿐만 아니고 동남아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제 특히 업체에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모계사회다. 여러분들도 아마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되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모계사회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모계사회란 것은 어머니가 주가 되는 사회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어머니가 주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됐냐면요. 옛날에 그 아주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프랑스와 전쟁하다가 미국과 전쟁하고 끝내 뭐 전쟁 속에서 계속 살아왔죠. 그때 전쟁에 누가 나갑니까? 주로 남자가 나가잖아요. 집안에서 남자들이 전부 다 전쟁으로 나가서 뭐 희생을 하고 뭐 생활은 여자가 주로 그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힘든 생활, 애기 그 자녀들 양육 모든 것들을 여자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남자들이 고향으로 귀향을 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전장터에 있던 남자가 현재 이 경제 사정을 또 어떻게 무슨 문화가 무슨 상업이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백지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적인 역할을 그대로 여자가 하게 된 거예요. 여성이 그대로 이제 남자 일을 하던 습관처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은 여자가 벌고 가게도 여자가 가고 남자들은 같은 끼리들 모여서 뭐 차나 마시고 이렇게 심지어는 뭐 조금 용돈을 얻어서 노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일거리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볼 때는
모든 경제나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들은 그냥 덜덜이처럼 있으니까 힘이 없는 그런 나라, 민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계사라는 말도 제3자가 그렇게 짐작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만날게요. 감사합니다.